토트넘 허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 이어 또 한 번의 빅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리버풀전인데요. 사실상 맨유와 비기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라도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사실 이번 라운드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이 중요한 일정들도 많이 있는데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순위 보면은 맨유가 승점 60점 4위, 토트넘이 54점으로 5위, 그리고 리버풀은 53점으로 7위니까 충분히 리버풀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네요. 예, 왜냐면은 리버풀이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경기를 승리한다면은 그러면은 토트넘보다 승점 2점이 앞서게 되고 거기다가 이번에 맨유하고 에스턴 빌라하고 맞대결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빌라가 맨유한테 승리를 거둔다면은 그러면은 승점이 조금 가시권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예, 리버풀이 토트넘을 이길 경우 당장은 승점 56점이 되지만 연기된 한 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하면 이제 맨유가 빌라를 못 이기면 1점 차로 좁힐 수가 있어서 리버풀도 사력을 다할 텐데 그렇다고 토트넘도 아직 희망의 끈을 다 놓을 필요는 없고 또 맨유와의 경기도 기어코 이제 2대2로 따라가면서 유로파리그의 희망을 남겼어요. 네.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일단 리버풀 사실은 저희가 리버풀의 부진에 대해서도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엔 좀 반등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3연패에 더해서 이제 첼시전도 졸전 끝에 0대0 무승부에 그쳤었거든요. 예. 그 아스널전에 전반전에만 2실점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리버풀 망했다 예. 했는데 후반 와가지고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전환을 시키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즈한테 6대1 대승,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3대2 승리, 그리고 웨스트햄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웨스트햄전도 역전승이었거든요. 먼저 실점하고 뒤집은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은 조금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 본머스전의 패배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고 또 맨시티를 상대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었지만 최근에 본머스를 하는 거 보니까 본머스가 만만치 않은 팀인 게 드러나기도 했고 또 이제 전술적인 변화가 주요하면서 좀 살아난 모습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아놀드의 활약이 좀 주목할 것 같고 또 공격진도 최근에 조타가 회복한 이후에는 뭔가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도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맨 위가 이제 살라인 건데요.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이 이제 조타인 건데 조타가 4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포가 또 이제 맨 밑인데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넣으면서 이 3명이 이제 주전 삼각편대로 가동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뉴네스는 예. 엄청 비싸게 주고 영입한 뉴네스는 밀려난 상태인 건데요. 최근 4경기에서 이 공격 3톱이 10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아놀드의 미드필더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 지난 경기 그 아놀드의 히트맵과 평균 위치거든요. 히트맵을 보더라도 이건 오른쪽 맷잘라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파비뉴와 아놀드가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 오른쪽을 조금 마팁이 커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코나테가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분명히 이제 리버풀이 이 아놀드의 수비적인 약점들을 좀 커버하기보다는 아예 아놀드의 공격적인 능력을 살리기 위한 예. 변화를 택해서 사실은 실점을 하는 경기를 하지만 더 많은 골을 넣으면 네. 된다라는 예를 들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네. 부임했을 때 4대3으로 이기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죠. 왜냐면 최근 3연승에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매 경기 실점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바로 맨유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던 것처럼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주로 뛰기 때문에 네. 바로 저 아놀드가 올라와 있는 저기가 좀 뻥 비어 있는 저기를 공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전략이 앞으로도 가동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클롭 감독이 이제 직접 이 전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거 아스널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왜 그 처음에 아놀드 미드필더로 활용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처음은 아니었다. 우리는 분명 이전에도 아놀드를 중앙으로 쓰곤 했지만 명백하게 미드필더로 쓴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게 했었지 예. 아예 미드필더로 뛰게 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이번엔 그렇게 했다는 거고 오늘 빌드업 국면에서 그를 더 자주 안으로 뛰게 하면서 더블 식스를 구축했다. 이게 독일식 표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더블 식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서 분명 이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필요가 있다. 아스널전은 아놀드 미드필더화를 위한 큰 단계라고 말하고 싶다. 한동안 시도되지 않았다. 우리가 아놀드 미드필더 사용법을 확실하게 익힌다면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처음도 아니었지만 한동안은 아니었기에 이게 그가 처음 가동한 건 아니지만은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가 플레이한 방식은 괜찮았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가 공격력이 워낙 좋고 이제 패스 능력이 좋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예 이런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그 공격을 몰아칠 때 그냥 올라가서 미드필더처럼 경기를 했던 적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기반 전술로서 쓰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원래 아놀드 공격할 때 올라가고 들어오던 거 아니야? 아니다. 클롭이 인증했다. 전술 변화를 아예 가져갔고 이 얘기는 기조 자체를 이대로 가져가니까 토트넘전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놀드가 바로 이제 미드필더화가 되고 나서 4경기 모두 도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4경기에서 5도움을 기록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5도움을 기록한 건데 이게 리버풀 구단 역대 한 달 최다 도움 기록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어시스트 위치를 보더라도 아놀드의 미드필더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왼쪽은 이제 리즈전 도움 장면인 건데 중앙에서 아예 볼을 끌고 가가지고 전진 패스를 줘가지고 뉴네스의 골을 어시스트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경기 웨스트햄전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거였는데 역시 중앙에서 패스 찔러줘가지고 이걸 이제 학포가 접고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사실 뭐 아놀드가 이제 어시스트가 많은 공격 포인트가 많은 오른쪽 풀백으로서 크로스 능력이 좋아서 사이드에서 플레이도 잘했지만 분명하게 최근의 어시스트는 중앙 미드필드처럼 이동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하면은 역시나 안필드 홈이죠. 이번 시즌 그렇게 부진하다 얘기를 하더라도 홈에서만큼은 강해요. 일단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홈에서 10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단 1패밖에 당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FA컵 울버햄튼하고의 홈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컵에서는 더비 카운티한테 이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를 제외하면은 그 천하의 나폴리한테도 이때 나폴리는 한창 기세가 좋았던 나폴리였잖아요. 그 나폴리한테도 2대0 승리했고 아약스하고 레인저스한테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대회 홈 21경기 13승 6무 2패 저 무승부 하나는 승부차기 승리인 거고요. 그리고 홈에서만큼은 부진론 속에서도 결과 자체는 잘 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리즈하고 레알 마드리드 제외하고는 안필드 홈에서 이번 시즌 승리를 거둔 팀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엔 그 토트넘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토트넘은 물론 맨유전에 2대2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은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10경기 2승 4무 4패로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브리그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의 FA컵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조기 탈락을 했고요. 또 이제 AC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1차전에 패한 것 때문에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계속 순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뉴캐슬전에 치욕적인 1대6 대패를 당했고 맨유전에도 먼저 이 실점을 7분경에 산초 그리고 44분경에 레시포드한테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으나 후반 와가지고 포로가 추격하는 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기세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또 이제 다행인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 맨유전뿐 아니라 최근 들어 토트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희망의 좀 불씨를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손흥민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10경기에서 5골 1도움 그리고 7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준수한 득점력을 현재 꾸준하게 넣고 있는 거죠. 이번 안필드 원정에서도 득점을 한다면 7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이라는 또 기록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의지들을 좀 불태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상당히 부진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는데요. 이중 원정골은 팰리스전 1경기 1골이 전부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공식 대회를 살펴보더라도 9경기에서 13골을 넣고 있는데 이중 원정골은 2경기 3골인데 그 2골이 하브리그 팀인 프레스턴하고의 FA컵이었거든요. 올 시즌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만 잘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전의 기록들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원정에서도 잘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긴 징크스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시즌은 유난히 그렇다는 건데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그 홈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전부 다 이제 높은 위치에서 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 맨유전에서는 조금은 히샬리송보다는 내려와 있긴 한데요. 근데 이 경기도 사실 그 클루세스키가 투입되고 나서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뛰면서 그러면서 61분 이후부터는 공격적으로 나서서 결국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전 후반전 비교를 하더라도 슈팅이 전반전은 하나밖에 없었으나 후반 와가지고 슈팅 2번을 그것도 61분 이후에 2번을 가져가면서 결국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오른쪽은 드리블인 건데 전반전은 39분경에 딱 드리블 돌파 한 번밖에 없었지만은 그 다음에 48분경에 오른쪽 하프라인 밑에서 2번의 드리블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61분부터는 아예 위쪽에서 드리블을 시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냈다는 데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맨유 전에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슈팅 숫자가 6대 11로 밀리고 있었으나 후반 와서는 12대 6으로 앞섰고 그러면서 기대 득점도 전반전은 0.35골이었지만 후반전에 2.13골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 그래프도 전반전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니까 밀리고 있다가 후반 와가지고 역전을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 마찬가지. 이제 전반전은 맨유가 더 공격을 했었으나 원정팀인 이제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공격을 하면서 결국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낸 거였죠.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평소 홈 경기와 같은 스타일의 플레이를 후반전에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또 후반전 기록들이 좋아졌고 또 홈에서의 강세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정 경기는 그건 어떻게 좀 플레이를 했나요? 원정에서는 일단 그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는 계속 손흥민을 위에서 쓰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왼쪽이 이제 그 사우스햄튼전이었는데 이때도 뭐 고립되다시피 하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가 전혀 안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이 이제 에버튼전인데 이때는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죠.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메짤라처럼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심지어 패스도 안 갔죠, 손흥민 선수한테. 예.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이 이제 참혹했던 뉴캐슬전인데 가장 위에 있어도 뭐 이미 이건 밀린 경기였으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가 공급이 안 됐던 거였죠. 예, 결국에는 위치도 위치고 혹은 또 팀 플레이 자체가 풀리지 않으면서 팀 전체의 빌드업이 어그러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은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이렇게 그 손흥민 선수가 원정에서는 패스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고립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최근 원정 7경기에서 2무 5패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도 사실 0대1로 패배했던 것이 탈락에 좀 단초가 됐고 또 FA컵에서도 하부리그 팀이었던 셰필드를 만났음에도 이 원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탈락을 했고 거기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레스터전을 필두로 원정 경기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이면서 모든 걸 잃게 됐다. 결국에는 전술적인 문제, 경기 접근법 이게 손흥민 선수도 힘을 못 쓰게 만들고 토트넘도 모든 기회를 잃게 만든 겁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뭐 최근 7경기만이 아닌 토트넘이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약해요.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16경기 5승 6무 6패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식 대회에서도 24경기 7승 7무 10패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물론 원정 경기, 홈 경기의 접근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유독 조금 올 시즌 원정 경기의 운영이 좋지 않았다. 수비적으로 너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 팀의 그러면 맞대결 전적을 살펴볼 예정인 건데요. 진짜 토트넘이 리버풀한테 유난히 약합니다. 최근 11경기에서 3무 8패로 승리가 없어요.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가 뭐 이제 클롭이 놀랐던 소리를 질렀던 그 손케 골이 나왔던 그 경기인데 그 뒤로는 이제 토트넘이 이제 리버풀을 상대로는 거의 뭐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이제 안필드 원정에선 더 심각한 건데요. 토트넘이 안필드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최근 12경기 4무 8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안필드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케인도 없죠, 심지어 2011년이면은.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 상대 성적을 놓고 보면은 13경기 4골로 솔직히 부진한 편에 속해요. 역대로 따지면요.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더더욱 기록적으로 리버풀을 상대로 골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실 저 그 클롭이 놀랐던 장면도 많은 팬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생생한데 최근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좀 리버풀의 강한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시절에 클롭 킬러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클롭이 항상 손흥민 때문에 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6경기에서 이제 5골을 넣으면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나마 1패가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예. 즉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경기에선 4승 1무 무패. 그것도 함부르크는 그때 막 예.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2연승을 거뒀었고, 그리고 또 이제 레버쿠젠도 물론 레버쿠젠은 뭐 함부르크보다 훨씬 강팀이지만은 도르트문트보다는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특히 이 당시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과 정말 쌍벽을 이루던 네. 그 우승권의 팀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우승권이지만 위세가 더 대단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위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때 만약에 그 마지막 그 18라운드 이때 그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가지 않았으면은 네. 그랬으면은 그때 그 아시안컵을 갔었는데 그때도 아마도 그러면은 레버쿠젠이 이기지 않았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좋은 기운을 토트넘에서도 좀 보여줄 좀 기대감을 이번에 좀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이제 그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이 건데요. 뭐 일단 공격진 조타, 학포, 살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좋은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포석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제가 예상 라인업을 올렸습니다. 아직 뭐 올라온 데가 없어가지고 올린 건데요. 저는 이 경기에서는 쿨루세스키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시켜야 되지 않나. 왜냐? 아놀드 뒷공간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손흥민이 가장 어쨌건 간에 케인과 함께 위력적인 공격 카드니까 손흥민 선수 왼쪽에다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령 히샬리송이 나오더라도 오른쪽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만큼은. 예, 특히 리버풀의 이제 선발 명단을 보면 아놀드가 오른쪽 풀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할 때는 앞서 보여드린 그 그래픽처럼 아놀드가 올라가서 파비뉴와 나란히 서고 그 중에서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가 조금 수비 뒤를 좀 커버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윙백이 관건이죠. 벤 예. 데이비스로 나와서 수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페리시치로 나와서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게 뭐 그나마 관건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토트넘의 이제 성향으로 보자면 안필드 원정이니까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 네. 메이슨 임시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특히 벤 데이비스의 컨디션도 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아놀드 미드필더 배치하면서 리버풀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4경기 모두 실점을 했고 4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불안은 감수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 뭐 아스널전에도 실점 패턴이 조금 비슷하게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그 웨데고르가 전지 패스 준 거를 판다이크가 볼터치 미스 그거 끊어낸다는 게 도리어 마르티넬리한테 이제 패스가 갔는데 여기서 아놀드의 커버가 늦었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어쨌건 간에 그 포지션 그 매치업 상대는 마르티넬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못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로버트슨이 커버를 들어왔으나 마르티넬리가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이게 전반전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놀드가 오른쪽 풀백이었기 때문에 가줬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스널전 이 추가 실점 장면도 자카가 스루 패스를 준 걸 마르티넬리가 크로스 올렸는데 여기서 또 아놀드가 마르티넬리의 크로스를 막지 못했고 결국 그 제수스가 그 판다이크와 로버트슨 사이에서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그리고 리즈전 실점 이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놀드가 중앙으로 좁히면서 아예 그 미드필더로 올라가 버리니까 코나테가 커버할 범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그 살라가 백패스를 줬을 때 코나테가 볼을 끌다가 압박에 들어온 리즈 왼쪽 윙인 시니스테라한테 가로채기를 당한 거예요. 가로채기를 당하면서 결국 이제 시니스테라가 들어가가지고 골키퍼 키 넘기는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전도 이 경기는 니아카테의 롱스로인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경기예요. 두 골이 다 니아카테의 롱스로인에서 나왔는데 니아카테가 롱스로인을 넘겨준 거를 아워니가 받아서 이제 그 모건 깁스 화이트한테 패스를 줬고 모건 깁스 화이트가 또 반대편으로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니코 윌리엄스가 골 넣었는데 결국 오른쪽 측면 뒷공간부터 발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리버풀이 많은 골을 넣고 이기긴 했지만 역시나 문제는 아놀드의 뒷공간이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웨스트햄전인 건데요. 웨스트햄전에서 파케타가 볼을 끌고 가다가 안토니오한테 전지 패스를 줬고 다시 이제 안토니오가 측면으로 패스 준 걸 파케타가 받아서 다시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안토니오한테 패스를 준 다음에 돌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안토니오의 패스 받아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었던 거였거든요. 여기도 결국은 그 오른쪽 뒷공간이 공략을 당한 거죠. 예, 뭐 핸더슨이 근거리에 와서 커버해 주려고 했지만 뭐 핸더슨조차도 지금 뭐 그렇게 순발력이라든지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놀드와 핸더슨이 같이 있다? 그러면 그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다. 네, 그 최근에 계속 그 아놀드가 올라가고 도리어 핸더슨이 내려오는 장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커버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경기가
토트넘이 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안필드 원정에서 워낙 약했잖아요. 그리고 예. 리버풀의 최근 기세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맨유전보다도 저는 이 경기가 더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은 난타전 끝에 손흥민 선수는 골 넣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예. 아놀드 뒷공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헤친다면은. 게다가 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를 높은 곳에 배치하고 또 아놀드 뒤쪽을 공략하게 만든다면 최근에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네. 좋아진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된다면 7시즌 연속 10호 골을 넣게 되는데 네? 뭐 사실 그 골 이상을 저희는 원하고 있어요. 뭐 네. 지금 남은 경기들도 꽤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몇 골로 마실까가 이제 또 하나의 팬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팰리스전은 그래도 골을 물론 호지슨 감독이 최근에 굉장히 잘 이끌고 있긴 하다고 하더라도 팰리스전은 홈 경기기도 하고 또 이제 전반기 때도 골을 넣었던 그것도 원정에서 유일하게 골을 넣었던 팀이었거든요. 팰리스가. 그러니까 뭐 충분히 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에스턴 빌라 원정은 솔직히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예, 에스턴 빌라가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원정 경기니까 조금 힘든 경기가 될 걸로 보이지만은 또 브렌트포드하고의 홈 경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거기다 브렌트포드도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측면 뒷공간 쪽에 조금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리즈 같은 팀이 또 손흥민 선수가 잘 요리할 수 있는 팀이죠. 라인 높이고 부딪히는 팀이니까. 그렇죠. 실제로도 뭐 리즈를 상대로 좋은 골을 넣은 경험들도 있고 네. 또 리즈가 리버풀한테도 뭐 대량 실점을 네. 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리버풀전에만 골을 넣는다면 뭐 10호 골이라는 그 본인도 이거에 대해 신경을 쓸 거예요. 네. 그 부담도 내려놓으면서 또 본인이 원래 뭐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자 뭐 토트넘 홈구장 개장골이자 뭐 예. 많은 의미 있는 골을 넣었던 그렇죠. 팰리스를 상대로 예. 또 연속골까지 들어간다면 좀 그 뒤에는 뭐 한 15호 골까지도 시즌 끝나기 전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갖고 좀 열심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예, 예. 15골을 넣으려면 5경기 전부 다 골을 넣어야 되는군요. 예, 다만 이제 팰리스전이나 뭐 리버풀전 멀티골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리버풀전에 그냥 멀티골을 넣자. 아놀드를 좀 잘 공략하자. 너네가 이겨라. 예. 4대3. 3대2, 4대3도 됐다. 4대3 가자. 클리스만 스코어 예. 4대3. 하지만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승점을 얻고 또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대감을 속에서 경기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과연 토트넘이 이 리버풀전 어떻게 치를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클롭의 팀을 상대로 거둘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